살롬. 이승만의 분노 4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승만의 분노, 참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사실 이 책을 2019년에 읽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거 맨 처음에는 몇 번, 한 서너 번 쪼개서 가르치기도 한 시간을, 한 시간짜리를 한 서너 번 쪼개서 가르친 적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한 두 번 정도 쪼개서 가르친 적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30분, 어떤 친구는 10분. 왜냐? 사람마다 이 지적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뭐 유교가 남침해 있는지 북침해 있는지, 이런 개념 없는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거든요. 막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이렇게 섬세하게 저는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 오락하는 사람도 없지. 또 뭐 지적인 갈구하는 사람도 없지. 정말 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렇게나마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교회에서는요, 이승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금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좀 관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나의 취업, 나의 비전 거기만 쫓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이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하냐?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외교로서 항일 투쟁을 하는 그러한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넘어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서울 YMCA는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총무를 맡고 브로크만이 협동 총무를 맡고 한국 간사들로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윤치호 등이 종교부, 교육부, 학생부를 이끌었다.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한성 감옥에 알고 지내던 선배이자 지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가 깜빵 대학에 다녔습니다. 사회적인 대학은 안 다니고요. 깜빵 대학. 그래서 이는 깜빵 동기들이 시제적으로 그 시대의 주물급이 되는 겁니다. 이 한성 감옥에 나왔던 우리 이들이 이제 지인들인데 이곳에서 1910년 10월부터 12년 3월까지 1년 5개월을 한국인 총무 겸 학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이승만이가 학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조선 YMCA는 일본, 미국은 물론 유럽의 YMCA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일종의 치외 법근 지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YMCA, 조선의 YMCA는요, 특이합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첫 직장 YMCA를 설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본
관원들의 감시도 피할 수 있고 신분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조선 YMCA에서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할 쯤에 조선의 기독교들도 100만인 구룡운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기독교 청년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역시 귀국 후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 문명을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며 1911년 두 차례 전국 순회 강연을 가졌습니다. 전국 순회 강연을 보면은 정가은 목사님이 이승만 우리 전 대통령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예. YMCA 조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일 합병이죠. 한일 병탄 후에 유일하게 남은 세력이 기독교 조직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었습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는데 1912년 6월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105인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당시 이승만은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선교사들의 또 보호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 인사인 이승만이가 만약에 일제에 체포가 된다면은 외교적 마찰이 많을 거라고 일본한테 경고했습니다. 선교사 도움이 안 왔더라면 또 이렇게 잡혔을 뻔했는데 이승만은 참 이 상황에서 불안했거든요. 그래 그 가운데서 이승만은 다시 조선을 떠날 것을 옆에서 경고하게 되는 거죠. 1912년 5월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계 감리교 평신도 대회에 열리자 지인들은 이승만이 조선 대표로 참석하도록 종료합니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망명해서 그리고 독립운동. 예. 1912년 3월 26일 37세 된 이승만은 서울을 떠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하자 한 달간 열린 기독교 감리총회에서 참석하게 되고 이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 내용은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한국인을 지독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기독교는 모름지기 단결하여 이 피압박 민족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는 세계 평화를 유지해 이바지할 것이다. 나는 이를 전능하신 하나님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연설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은사이던 윌슨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분이 윌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윌슨 둘째 딸 제시의 도움으로 윌슨을 만나 이승만은 식민지 조선의 참상을 설명을 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105인 사건에 연루된 조선 기독교 지도자들을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서명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윌슨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서명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약소국을 위해 할 일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 생각 중이면 이게 나중에 역사에 반영됩니다. 이승만은 청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힘이 안 됐기 때문에. 윌슨은, 이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조언을 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1948년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었는데, 한일합방이라 저기 일본에서 나라를 찾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억압에 눌려있던 나라들이
많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 윌슨이 선언하게 되는 거죠. 자,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하와이. 당시 하와이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한인 800명이 살던 시절에 하와이에는 4,000명의 한인이 살았습니다. 여러 섬에 흩어져 살고 있던 4,500명의 교민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로 일했고 아이들은 박치되고 소녀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팔려갔습니다. 이승만은 자기가 본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이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1913년 9월에 감리교 선교부의 와이먼 목사에게 한국 기숙학교를 물려받고 한인 중앙학교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학제도 편지에서 고등과, 소아과, 국어과 및 한문과를 설치했습니다. 이승만은 교육을 통해 민족 해방 운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글과 한글 문화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하다가 또 미국 감리 선교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교체를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외국인들을 또 언어를 미국 언어를 쓰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미국 아래에 통치하려는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1919년 9월에 이 학교 한국기독학교를 이름으로 바꾸고 최초의 남녀공학제 민족교육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인 자녀에게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예, 정말 똑바로 박힌 위인들은요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요 어디서 가르쳐야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학교나 세상은 교회 밖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밖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끊임없이 비진리를 진리인양 할 때 그러면은 마지막 정학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대를. 오늘 목사님들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시대와 역사는 입을 닫고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의 교육사업과 동시에 출판사업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국 교회 핍박을 출간했고요. 일본이 조선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려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파했습니다. 교회가 청교도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인들을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백오인 사건을 볼 때 종교의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일본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교 하나였습니다. 원래 정교 하나가 신앙적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복음주의자인데 우리가 종교인이 정치에 가담하자 이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또 정치에 대해서 발의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군이요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요, 만주에 있는 총 들고 다니는 그런 무장 독립군이 아니었고요. 실제적으로 조선 본토에 있는 야수장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기독교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운 대상자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뇌물도 주면서 좋은 직장도 가지게 해준데도 그들은 그런 걸 다 거절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 나오거든요. 이것이 위에 선조들의 신앙의 청교도 신앙이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 다닌다라면은 보정수포였어요. 보정수포. 예. 오늘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월간 태평양 잡지 이승만은 주필이 되어 기독교 신앙과 애국, 애족 정신, 독립 사상을 심어주는 내용을 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과 그 이후에 국가 전반에 걸쳐 일반 백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국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이승만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 전용을 강조했고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인동지회를 조직해서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요. 본토 각지에 지부를 두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일본의 압제시대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무력이 아닌 비폭력, 외교, 지적으로,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민족 자결주의, 끊임없는 외교 정치로 설득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적 폭탄을 통해 가지고 나라 되찾게 되잖아요. 결국 외세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외세의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은 뭐 그래도 같은 민주주의고요. 중국, 러시아, 아직도 우리가 옛날 그때의 청나라 시대 때 조공 바치고 하는 그 시대에 같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이승만은 이미 1900년 초에부터 지금부터 약 100년이 넘는 그 시대부터 바라본 겁니다. 미래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롬.